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뵈야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그 김재현 대표를 뵈면 네. 좋은 에너지가 느껴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얘기 어떤 얘기 드리냐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악마화됐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또 그 얘기. 아니 그럼 막 자꾸 이야기해서 밈으로 벗겨내야 돼. 아, 네네. 실제로 보면 그냥 보통의 일상의 보통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네, 착한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르겠지만 게 있어. 평범한 사람. 네. 그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구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출연시켜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지분이 기억이 있기 있는데. 때문에. 자,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김재현 TV도 한번 여러분 한번 구경 좀 해보실래요?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민주당 지지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다른 정당들 손 내밀기가 좀 그렇긴 해요. 상당 다수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요거 쉽게 표현하면 요거 이제 우당? 같이 연대하는 연대해서 입장. 예. 저는 이따가 그 얘기 제가 하겠지만 진보 정당들이 예전의 어떤 태도들을 버리고 실제로는 어떤 공동 정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이 있거든요. 이따가 진보 토론할 때 다시 이야기해 보시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김재현 TV 그냥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구독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진보당 중앙당도 후원을 좀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번에도 또 언급해 주시는 네. 건가요? 화면 지난번에 상단에, 언급해 주셔가지고 많은 후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네. 그 진보당 홈페이지를 가면은 진보당 후원의 계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광주은행이고 네. 하나는 농협인데 그중에 농협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분들이 농협이 되게 익숙해요. 네, 광주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제가 총무실에 물어봤더니 네. 수수료가 좀 저렴했답니다. 그래요? 네, 농협으로 해주십시오. 네. 자, 농협 301-0221-3827-11 자, 진보당 중앙당 후원에 후원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네. 아니, 슈퍼챗을 많이 쏘셔야 되는데 그렇게 출연하는 사람들마다 다 후원 계좌를 알려주셔서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좀 들어오셔서 괜찮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가 많이 좀 벌충을 해주셨죠. 그랬다면서요? 자, 여러분 진보당은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는 원내 정당이고요. 숫자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당 중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그 다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드네. 그럼요. 네. 네. 자, 진보당. 지금 진보당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같은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예전에는 투쟁 일변도였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건 뭐냐면 노점상, 생계보호, 뭐 특별법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슨 대의원 대회 하는데 예. 저런 모습이 되게 좀 좋아 보였어요. 당대표 한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 네, 저거 좀 설명드려도 되나요? 네. 어제 있었던 행사에 제가 뭐 연대를 하러 갔었던 건데 보통 노점 상인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철거거든요.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그렇네. 해요. 그런데 그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도 세금 내고 일하고 싶다. 뭐 이미 동네 뭐 구두방이라든지 또는 거리 가게 같은 것들이 구청과 협의하에 구역을 정해놓고 깔끔하게 차려진 곳들이 동네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곳이 훨씬 많죠. 그래서 노점상도 당당하게 직업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내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3년 전에 저희 진보당과 같이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이라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런 요구들을 걸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저희는 진보정당으로서 정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고 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점상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주로 후보들이 와서 어묵을 먹는다든지 이런 서민 행보를 하는데 정작 당선되고 나면 바로 단속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서 못된 사람들. 늘 저희가 찾아가서 연대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저희 의원은 어제 저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원내대표시죠? 맞습니다. 자, 근데 저 사진을 갖고 왔던 의도는 뭐였냐면요.
예전에 진보당 하면 투쟁 비장함 처절함 이런 거였는데 김재현 대표가 되고 나서는 표정들이 밝아요. 아 그래요. 사진들을 저건 안 보면 밝은데. 아니,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저희가 주로 광장에서 밝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표정들이 밝아서 아마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 진보 정당이 갖는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 정당 네. 아니면은 친근한 정당 그래서 이 거리가 안 느껴지는 정당 그거에 대한 일종의 컨셉이 있어 보이더라. 그래요. 제가 눈치 잘 챈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원래 그랬는데 네. 과거에는 안 웃을 때만 골라서 뉴스에 내고 아니 원래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탄압을 많이 받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웃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네, 뭐 본성은 다들 여리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워낙 이렇게 밝은 상의 소유자여가지고 그래요. 뭔가 이게 당의 간판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예전 같으면 막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감사합니다. 때. 네. 알고 보면 더 말랑말랑할 텐데.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란 수기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그냥 궤변이었죠. 네. 듣기 참 힘들었던. 1시간 7분 동안 고통스러운. 네. 욕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한 10분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뉴스 못 견디셨구나. 네, 못 견디겠어요. 정리된 뉴스로 받고 뭐 예상했던 바지만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 썼다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없었다. 거짓말을 더 이상 쉴드 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어제 그 대리인단 중에 김계리 변호사 심지어 그분은 국가보안법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 23명 이름을 쫙 불렀더라고요.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들고 나오는 거는 저런 거밖에 없구나. 색깔 공세밖에 없구나. 참 너절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23명 중에 진보당이 없었어요. 이건 또 의외예요. 또 열받네. 네. 아니,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시더라고요. 오늘 방송 내내 그 윤석열이 어제 색깔론을 네. 꼭지마다 다뤘는데요. 그 북한의 지령으로 자기를 탄핵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진보 정당 하면 막 간첩 같고 빨갱이 같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렇게 색깔론으로 당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까지도 빨갱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네. 여러분 믿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네. 북한의 1년 GDP가 40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만 60조가 넘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네. 한국 1년 예산만 660조입니다. 한국 국방비보다 북한의 1년 GDP가 훨씬 적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을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정세현 장관 좀 전에 나오신 정세현 장관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망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고 새로운 2기에서도 그러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극우 집단들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뭘 걸고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혐중. 그러니까. 이제는 또 중국을 때리면서 계속 악마화를 이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신의가 없어. 중국 없었으면 한국이 선진국 됐겠어요? 네, 이런 얘기 바로 이제 내일자 또 네. 그거 유튜버에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선진국 만드에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비중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럼 중국과도 미국과도 잘 지내면 좋은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갈라치기잖아요. 네.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고 그런 짓을 꾸준히 해오다가 내란 일으킨 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북한 탓하고 중국 탓하고 이런 뭐 진짜. 민주당 탓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야기를 더 언급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 스트레스 심기일은 받습니다. 불편하실 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야5당 원탁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네. 목적은 이런 거죠. 내란 종식, 정권 교체, 헌정수호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전 저 장면 되게 좋아했어요. 저게 이제 총선 때도 저런 진영이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보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당 이름을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임, 국회. 네. 근데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진일보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 생각을 못했지. 왜? 소위 말하면 진보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네. 저 자리에 우리 김재현 대표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그냥 왜 그 사촌들끼리 모이는 네. 저 명절 모임 같은 느낌? 실은 저희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음. 저걸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한 2주 이상 시간이 흘러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저는 조금 있었고요. 5개 정당이 5개 정당인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그냥 합당을 하지 뭐하러 따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헌정수호 세력들이 모두가 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 모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조국 대표까지도 뭉쳐야 된다. 이런 글을 계속 쏟아내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를 원내 5당이 먼저 만들까. 그래야 국회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라든지 민주 시민들까지도 여기에 한 전선에 같이 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마음이 급했었는데 다행히 여러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출범 선언문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진전시키기 위한 이 야5당의 원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계속 실무회의를 해나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출범 행사 직전에 5명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제가 좀 걱정을 했다. 서로 빨리빨리 협의가 안 돼서 좀 걱정했다 했더니 곧바로 제 말이 끝나자마자 0.1초 만에 이재명 대표님, 김선민 대표님 두 분 다 그럴 리가요. 반드시 해야죠. 해내야죠. 이런 말씀들 하셔서 다들 마음은 같았구나. 그리고 이 정세를 바라보는 그 엄중성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은 같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정치는 일종의 이미지라고. 야오당들 물론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 같이 뛴 정당은 아니지만 이제 한 진영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뭉쳐갖고 메시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요. 요거를 어떤 그 치워내지 못하면 단일 메시지가 나와주면서 그거잖아요. 탄핵 찬성과 반대가 아니잖아요. 이 모임 자체의 의미가 헌정 수호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죠. 이준석도 개혁신당도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일단 그게 먼저라는 거죠. 헌정을 수호하는 거. 네. 거기에 저렇게 야오당이 한 목소리 내주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안심이 됐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도 저들의 준동이 계속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께 안심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지금 공동 선언문에다가 서명까지 하셨죠. 네.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네, 좋은 내용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진짜 그간에 그 진보당은 키세스도 만들어내셨고 다 같이 한 거죠. 네. 저는요 원래 예전에 이제 민주당 당원일 때도 예전에 이제 지금 진보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 때부터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지역에서 지금처럼 이제 선거제도가 그렇지 않을 때 민주당 찍고 비례정당은 또 민주노동당 찍고 뭐 통합진보당 찍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연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존재감이 없지만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그렇지 않은 엇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직접 간접적이든 정권을 뺏긴 이유가 돼버리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진보 정당들이 저는 공동 정권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이심 단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반 MB 연대를 야권이 구축을 해서 당시에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노동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었고 그 성과 위에 2년 후에 2012년에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서 그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굉장한 종북 공세가 뭐 저들의 전략적인 뭐 술수였겠지만 그 직후에 있었던 2012년 겨울 대선 때부터는 야권의 연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정권 같은 그런 괴물 정권이 등장했었던 그렇네요. 거고 뭐 지금 상황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안타까운 것이고 뭐 흔히들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지구인끼리 싸우면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어떤 한국 사회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도 이 극우 내란 세력의 위험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80년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도 당시에 우리가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반헌법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단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이재명도 맨날 그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한들 저들과의 차이만 하겠냐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긴 하지만 유전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마음만 모으면은 조금만 서로 간에 양보하면 그러니까 일단 외계인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야죠. 일단 지구인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민주당과 정권을 다쓸 수 있을 정도의 시기까지 올 때까지는 외계인 뭐라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현실 논리인 것 같고요. 어쨌건 원탁회의라고 하는 게 그냥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날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진보당 대표 모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 의원 모십니다. 나머지 분들도 해서 원탁회의 한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인가 아닌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짚어드려야 될 지점은 이 원탁회의 제목에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예요. 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저희가 2016년, 17년에 촛불광장 열어서 박근혜 정권 퇴진시켰지만 당시에 광장의 요구들을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 수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 탄생을 했었던 것이고 제때 사회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정치가 어떻게 퇴행할 수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비참하게 뒤로 갈 수 있는 후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런 자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이를테면 뭐 혐오 발언을 막 해도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이 차별적인 이 시선을 마음껏 폭력적으로 시전해도 되는 이 토양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 대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보자면 이제 윤석열의 파면과 또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모두가 힘합쳐서 완수를 해야 수행을 해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새로운 헌법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저들이 다시는 발딛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지점을. 딱 그 용어로 딱 설명이 되잖아요. 180석 갖고 뭐 했냐. 그래서 정권 뺏기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 저는 그중에 사회 대개혁 중에 하나가 양극화 해소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도 제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지고. 윤석열이 지금 다음 달이면 당선된 지 3년 채우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3년이 아니라 30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지겹습니다. 아주.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도 아니고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새날 나와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갖고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 한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제 반응이 가지각색인데 이제 그 논리는 야 여기 뭐 대한민국에 보수 없어. 범죄 집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거라서 딱 가운데 있거나 약간 좌측에 있었는데 이들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중도 보수냐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 정도를 표방해온 정당인 건 맞고 그렇죠. DJ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걸 딱 던졌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그랬는데 하필 새날에서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아마 그럼요. 수백 개 언론들이 받았었는데 네. 이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정당들은 진보 쪽에서도 약간 비판적이었어요. 아니 그 어떻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수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그래 민주당 중도 보수 맞고 진보당이 그건 진보를 맡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환영한다고 제가 바로 이게 맞장구가 돼야지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아 저는 뭐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 페이스북 내용도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네. 민주당이 언제 진보인 적이 있었냐. 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 글을 이제 트위터에 먼저 썼는데 그 예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니 어떻게 민주당을 보수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글을 올리셨길래 저는 그분보다 제가 정치를 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그렇게 표방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는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진보정당이 규모도 작고 그다지 존재감도 크지 않고 좀 쓸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100%는 아니지만 민주당에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진보적 유권자들이 계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선거제도 자체가 사표 심리가 상당히 발동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에 투표하셨던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지지했었던 민주당에서 더 이상 진보적 지향을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토론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상속세 18억 집 갖고 있는 분들 이사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비인도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도 하셨던데 이제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상속세 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을 또 대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빚을 안 물려주면 다행인 그런 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를 다 민주당이 책임지기는 어려운 거고 더 왼쪽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진보당이 잘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좀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나와야 이게 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사회적 아젠다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좀 더 정확한 규정. 저도 민주당 당원한 지 오래됐거든요. 민주당은 진보당이 맞고요. 진보 정당이 맞고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날은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한민국 현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수 진보 할 때는 진보당이 맞고요. 근데 정상적인 정치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떤 수국 정당들이 보수 포지션 차지하고 있던 것도 맞고요. 근데 민주당은 워낙 지금 의석이 많잖아요. 170석이거든요, 현재.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저도 네. 인터뷰 하다 보면 진보당보다 더 진보적인 국회의원도 있고요. 국민의힘만큼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다만 언론과 사회가 통념적으로 민주당은 진보 블록에 있어라고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진보는 맞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체제에 와서야 이제 정체성 찾아가는 건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이 불까지 질러버렸죠. 이거는 정당이 아니고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논할 때 흔히 이제 유럽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유럽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계급적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뭐 민주노동당 이후에 진보정당은 그걸 표방하고 등장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정당은 거대 양당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인 정치 지형을 포지셔닝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때로는 이런
기대를 하시고 때로는 저런 기대를 하셔서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동네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국회 들어와서 하는 연설 다르고. 근데 이제 정치가 정상화되면 자기 포지셔닝을 제대로 찾아가는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특히 극우가 득세하는 극우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도권 정당과 결합을 하면서 그 기회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을 보수라고 명명하지 말자. 그럼 보수는 누구인가? 나 같은 중도는 누가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진보당 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뭐냐면은 현재까진 그래요. 일단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깃발 먼저 세워놔. 그래가지고 좀 덜 진보적인 사람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했던 10가지 중에 한 3가지만 이루어져도 사회의 진일보 이렇게 보이는 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는 정반대로 말해서 지금 진보당이 한 10배 좀 커지는 거예요. 10배 한 몇십 배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진보적 아젠다를 그냥 끌고 오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아예 도와주는 세력이 없어도 그걸 끌고 갈 만한 능력이 되는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저는 그게 진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네. 네. 과거에 민주노동당 하면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정책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되겠어. 여기가 무슨 북유럽이야.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뭐 빨갱이들이다. 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한 10년 했더니 민주당을 포함한 심지어 뭐 당시 뭐 새누리당 이런 데까지도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진보정당이 아까 뭐 깃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내세운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민주당이나 또 다른 보수정당,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정당들도 그거 맞네라고 하면서 점점 조금씩 왼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죠, 그것이 맞죠.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도 경제 규모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래야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효능감도 충분히 맛봤던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걸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제가 보기에 이제 주로 야권이지만 정치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은 이제 이미 어차피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당, 팬덤 정치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한다고 쳐요. 근데 이걸 진보정당 어딘가에 비판해 주는 걸 우리가 나무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명분이 서게 만들어주는 도움도 되거든요. 정치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네, 그런 생각을. 봐라. 우리 쪽 진영에서도 지금 나 비판하지 않냐. 근데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중도나 보수 쪽에 지지를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말이 정치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것은 전제가 된 차원에서 우클릭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진보당이나 또 다른 진보정당들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 던지는 거 말고요.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이 지점에서 동의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라 비판은 필수적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으로 비판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수긍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한국 정치가 아까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이런 협잡을 쓰고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오래 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 비판을 좀 하려고 해도 저거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비판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부턴가 생성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야권이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니 왜 어떻게 중도 보수랑 힘을 모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판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란 세력 몰아내자고 같이 힘합쳤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길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하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바라는 지향성이 똑같다면 저쪽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도. 근데 진보 블록에서 더 센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나아갈 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아가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어야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비판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같은 그러니까 근데 의미로.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워낙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고 막 네. 죽임당하고 막 온갖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 트라우마처럼 느끼는 당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 야, 우리 대표 괴롭히지 마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에서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건 정치 진짜 기술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뭐 병리평으로 갈 거냐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할 때 저도 주위에서 계속해서 준연동형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의 논리가 뭐였냐면 정권 교체하려면 민주 진보 블록은 묶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역사적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한 게 그거예요. 진보당을 한 당으로 넣었어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그거 옛날에 있던 민주당 사람들 못했던 쫄보들이었거든요. 엮이는 게 싫어갖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상 겪어보면 되게 말랑말랑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 국가보안법 위반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지금이야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빴다면 봐라 진보당하고 지금 연대해가지고 선거 졌다 이런 소리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죠. 당시 총선에서 그걸 잘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이 놓이는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악마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옛날 통합진보당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악마와 시달렸어요. 진짜 막 빨갱이 같고 간첩 같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윤석열이가 최우준실에서 색깔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이석기 내라는 뭐 같은 걸로 네. 당 폭파시켜버리고 야권 입닥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민주당 입 다물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프레임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을 딱 놓고 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한 결단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김재현 대표하고 연대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부터 알던 사이긴 하지만 네. 아 가족에 한 발 더 가까워졌구나. 심리적으로는 합당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정치에서 공존의 힘이 필요한데 그 공존이 더 나아가면 연대가 되는 거고 거악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손잡는 거를 연대하는 거를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계속 공격을 했을 때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발을 빼다 보니까 비겁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옛날에 동지 있던 손을 놔버렸다. 한참 멀어지다 보니까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복원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모든 참여했던 그 당시에 당 대표들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있어요. 이재명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동부. 그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뭐 대표님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선거에 나갑니다. 2010년이에요. 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김미 후보랑 단일화를 합니다. 네. 저 때가 이제 그때예요. 이재명 야권 단일 후보 당선. 그러니까 성남이 경기 동쪽에 있는 거 맞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성남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는. 네, 저희가 그때 성남시도 했었지만 뭐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네, 아니요 한명숙 후보 이럴 때도 했었었고요. 그 2010년에 많은 곳들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당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민주당 이름이. 네, 어쨌든 야권 연대를 민주통합당인가 하면서 뭐 대충 그랬을 거예요. 민주통합당 이전이었는데 예, 그래서 야권 연대를 하면서 많은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저 2년 후에 2012년에는 성남중원구에 당시 양보했었던 김미희 후보가 야권 연대 후보로 당선이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료 의원으로 같이 이제 국회 입성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기동부 이재명 현 대표와 그 당시 성남시장하고 진보당을 묶어서 악마화 시키고 저는 그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공동 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시장이 됐어요.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역할을 맡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성남시에서 진보당이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까지 가는 데 있어갖고 이재명은 빨갱이다. 그 뭐 민주노동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아니 공동 정권을 하나 만들었으면 뭔가 역할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기도 하다. 경기동부 하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로 경기동부에 막 빨갱이 있는 줄 알고 막 멍청한 짓인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체가 없어서 너무 난처합니다. 할 네. 말도 없고. 아 그러니까 경기동부에서 뭐 어쨌다는 건데 네. 이런 느낌 들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당시에 네. 성남의료원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빛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뭐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와 같이 연대하는 그 힘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국면에서도 광장의 시민사회 목소리 그리고 야권을 포함한 너른 목소리를 한 그릇에 담아내기 위한 결단을 또 이재명 대표께서 더 해주시기를 맞아요. 바랍니다. 네. 사람은 김재현 대표한테도 진보 당의 상임대표지만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럼요. 사람 하나의 우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진보적 생각, 보수적 생각이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어떤 그 일상 사회인으로서 이 사람 자체가 윤석열 같은 사이코패스만 아니라면 서로 간의 사고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정치가 시작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합의를 볼 줄 아는 거죠. 저쪽에서는 내란 일으켜놓고 북한의 공격 지령을 받아갖고 탄핵시켰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열받네. 근데 잠깐 남은 시간에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보실까요? 짧게. 예. 진보당의 상임 대표이신 김재현 대표가 생각하는 진보는 뭐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라는 거를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뭐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아직까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 얼마 전에 하시던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래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색깔 공세 같은 것들의 극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하려면 항상 빨갱이 소리를 들어왔죠. 불온하다. 그러면 그 불온하다라는 손가락질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전부 다 꺾을 거냐. 그럴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항상 때로는 탄압을 때로는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조소를 늘 감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의 결과물로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것들이 현실화됐던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저희가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어? 라는 시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군가는 주장해야 국민들이 지금보다 진일보하고 보다 행복한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온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 지금 김재현 대표가 앞으로 한 20년쯤 지났을 때는 저는
굉장히 큰 진보 야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0년이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려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관성을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뭐 하나가 바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최근에 무슨 AI처럼 갑자기 생활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냥 AI가 오늘 갑자기 뛰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이 20년 전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윤석열이 좀 단축을 시켜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바람처럼 민주당이 오른쪽에 국민의힘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쪽으로 갔더니 공간이 넓어졌어. 이 공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진보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지 네. 않으셨을 텐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하겠다는. 근데 이제 결심. 우군이라는 느낌 속에서는 사실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나를 마냥 비난하는 건 아닐 거야. 나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들어보게 돼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를 던지면 저놈들 뭔가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네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재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진보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상당수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뒤안도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그게 진보 언론들도 그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야야야 어떻게 진보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저런 정책을 할 수 있어?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 안에서 얘기하게 그 존재감 되는 거죠. 때문에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던져. 근데 대안이 없어. 근데 최근에 진보당 보면 유연성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야 유연성 생기면 저 사람 변했다 그래요. 네, 그런 소리 그런 당내에서 얘기했습니다. 듣죠.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게 저는 원래 뭔가 이랬는데. 그게 야권 연대 그거 만들어질 때 그걸 느낀 거예요. 기존의 진보당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노동계라든지 이런 데서 저게 어떻게 진보 정당이냐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좀 큰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 사회 정치가 늘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제도도 변화하고 선거의 방식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유연한 전술을 활용해야 예.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용어로서 진보 정당은 지금까지는 명분의 정당이었어요. 명분 이게 없어지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안 깨려고 상대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현실 정당이었던 거죠. 진보성이 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봐라. 야 여기서 그러면 저 국민의힘하고 타협을 해갖고 이걸 통과를 시켜야지. 이거 왜 원안 통과 하면 막 이게 이제 막 계약돼 갖고 통과되면 되게 싫어요 정치인들이. 진보 정당들이 좀 강한 거고 이게 잘 절충돼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보 정당들이 유능한 진보 정당. 쓸모 있는 진보 네. 정당. 그러니까 왜 효능감 북유럽 있는 같은 데서 집권하는 사람들 정당들 대부분 진보 정당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스웨덴 같은 데 100년 넘었죠. 예. 그런 진보 정당들이 실제로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가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못 살아도 돼요. 본인들만 잘 살면 돼요.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고 그 진보 정당이 그때 민주당이 12석이었던가요? 통합진보당 처음에 당선됐을 때 13석까지 13석. 와. 곧바로 분당이 되긴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10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음에 20석은 되고 네. 그 다음에는 한 50석 되고 그 다음에 100석 넘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준 윤석열에게 감사하면서 반드시 진보의 공간을 제대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언젠간 추억하게 될 거예요. 그런 토론 비슷하게 한 적도 있었지.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피나님도. 글쎄요, 건강이시고 건강 허락한다면 그러니까 빨리 당겨야죠 시간을. 그게 서로 토론하되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아닌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또 유명무실해진 정당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 대안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돼야 돼. 저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가도 돼. 이게 아니면 되거든요. 정치 탄압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뭐 체포동의안 같은 것은
반대해줘야 되는 거고 이 공간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존의 원칙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세력이 아닌 이상. 자, 그 김재현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김재현 대표 뭔가 지금까지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재현의 이미지와 진보당의 이미지랑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떻게 보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에서 새로 영입한 인재 영입한 그 정도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나 큰일 났네. 아니 특별히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달라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민주당에도 진보당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저 과거에 영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민주노동당 들어오기 전에 영입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별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이제 민주당은 파란색이지만 진보당은 진짜 빨간색. 이게 이거야. 국민의힘 갖고 와야 돼. 이 색깔. 빨간색을 되돌려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랑 점점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인터뷰가 조금 케미가 더 잘 맞겠죠. 다행이네요. 윤석열 탄핵 되고 봅시다. 네, 저 광고 하나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예. 저희 3월 1일 날 야5당이 공동 집회를 합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많은 그 민주당 당원들께서 또 뭐 저희 당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잠깐 포스터 아까 띄워주면 되잖아. 네네. 아니 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대표는 한 번도 마이크를 못 잡냐 이런 안타까움이 많으셨잖아요. 3월 1일 날은 3시 반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의 야5당 집회에서도 야당 대표들의 발언이 있고요. 이후에 5시에 있는 비상행동 본 집회에서도 발언이 있습니다. 촛불행동 집회 그때 연설한 적도 있었죠. 옛날에. 그건 과거에. 과거에. 근데 비상행동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집회가 가장 집중된 형태였는데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유독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1일 날 오시면 저의 발언, 또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 또 뭐 그 조국혁신당 대표님의 발언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꼭 많이 모여주시고 헌법재판소의 좋은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김재현 대표 올라오면은 박수 더 많이 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식구지 뭐. 이 집 아래 집 사는 거지. 한 집에만 안 살 뿐이지. 좋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윤석열 탄핵 되고 한번 또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